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BEC 과목의 이제 리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특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특강을 하게 된 계기는 요즘에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도 AICPA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지금 BEC 과목이 굉장히 좀 복병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BEC 과목 중에서도 이 에세이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그 정보도 없고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그런 BEC에 대한 특히 리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요구가 좀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어쨌든 오늘 이 특강 듣는다고 해서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다 정복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좀 불안해 하시는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좀 더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늘 특강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BEC 과목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AICPA 시험에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CPA 시험 역사에 비하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이 BEC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년도에 처음 BEC라는 과목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EC라는 과목이 사실 잡학 과목이죠. 그래서 그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AICPA 과목에 진짜 FAT에, 그 다음에 Audit, 그 다음에 Regulation하고 비즈니스로가 이제 별도로 한 과목씩,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과목들은 이제 다른 이 큰 내부분에 속해져서 그렇게 내부분만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제로 회계사들이 아시다시피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 실제 시험에서 커버하는 거는 제일 실제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디트 텍스니까 그 두 가지를 주로 위주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니까 그 이외의 분야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 회계사들은 사실 회계사를 합격하고도 새로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CPA 협회에서도 새로운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업계에서의 수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CPA 시험에 재무관리, 경제학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뒤늦게 이제 2003년부터 이 BEC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런 기타의 이제 회계사로서 좀 알아둬야 될 경영 전반에 관한 어떤 그런 지식을 테스트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BEC라는 과목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오히려 100%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한테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2011년에 이제 바뀌면서 다른 과목에 있던 에세이가 없어지면서 BEC에만 에세이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난이도라기보다는 어디서 나올지 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AICPA 협회에서는 시험 문제 자체는 몇 개의 샘플 문제만 릴리스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추측만 난무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은 BEC라는 과목,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있고 몇십 년간을 시험 봤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지만 BEC 과목은 사실은 누적된 문제도 그렇고 알려진 바가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요즘에는 미국 애들 저희 펌에서 이제 시험 보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BEC가 제일 지금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렵게 느끼실 텐데,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혼자만 어렵다고 자기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건 내가 공부를 웬만큼 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틀리고, 그럼 많이 틀리게 되면은 더미로 빠질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채점하는데 고려될 대상이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BEC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험의 목표는 75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75점을 맞느냐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항상 완벽하게 나중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좀 미래를 위해서 보다 깊숙하게 하셔야 될 과목은 사실 BEC보다는 페레 쪽이나 아니면 텍스에 관계 있으면 텍스,
그런 쪽에 더 그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것이니까,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BC는 시험 목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사설이 좀 길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자,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문제가,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 BC 이그잼은 지금 현재로서 6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2파트는 우리가 코스트라고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한 5파트,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근데 뭐 새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예전에 있던 비즈니스 오거니제이션,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가고, 오디트에 있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새롭게 생긴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특강은 지금 에세이 특강이니까, 에세이가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어디에서 출제될 것이냐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AI CPA가 실제로 시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거죠. BEC의 루틴 커뮤니케이션은 BEC에 있는 토픽에서 커버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BEC에 있는 토픽이 크게 봤을 땐 5가지 토픽인데,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나오는 얘기는 뭐 거의 페렛스러운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단원을 딱 BEC 과목에서만 나올 수 없다. 나오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실은 페레에 나오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토픽에서 좀 다루겠지만, 그래서 캐피탈 리스하고 오퍼레이팅 리스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페레 문제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페레 문제의 많은 문제 그 내용들은 사실은 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랑 연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다루는 많은 토픽들이 페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대신에 바라보는 관점만 파이낸셜 페레에서는 그것을 어카운팅 관점에 보는 거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을 달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페레 쪽에 나왔다라고 해도 전혀 BC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나마 조금 범위를 축소한다면은,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BC에 나오는 과목 중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꼭 분명히 되기는 될 거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타당한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AICPA 협회에서 시험을 이번에 2011년에 개편을 하면서 세 과목에서 에세이를 없앴지만 전체 다 에세이를 없애는 것 자체는 또 시험 전체의 목적으로 봤을 때 CPA가 라이팅 스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실무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BC라는 과목에다가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놔두되, 리튼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단지 BC의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AI CPA 자체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보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삼을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조금 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위도 사실은 정확히 BEC라고 볼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세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전에 우리 2011년 이전에 각 나머지 세 과목에 있던 에세이를 준비하실 때 사실은 에세이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사실은 거의 포기하고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BEC 한 과목만 남았기 때문에 이 BEC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은요, 다음에 보겠지만, 멀티플이 지금 85% 정도고,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15%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15%라는 퍼센티지로만 따진다면은, 사실 멀티플만 85%에서 거의 한 90% 정도, 그러니까 멀티플의 90% 정도만 맞추면은 사실은 75점을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리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있었던 비중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AICPA가 이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BC에 있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전체 CPA 과목의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BC에 있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해서는 합격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막말로 해서 멀티플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AICP의 의도는 최소한 여기서 리튼을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 리튼 자체를 완전히 예를 들어 100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보시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아예 점수를 깎아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어디도 없겠죠. AICPA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분명히 BC에서 절대 에세이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에세이의 비중 자체가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장 가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최소 에세이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이제 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추정을 해서 3문제를 보고 한 문제 정도를 제끼고 나머지 2문제는 최소한 손을 대는 그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마지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덤이라는 것 자체는 그 덤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면 분명히 덤이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더미가 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할 경우에 더미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동떨어진 주제가 나왔다든지, 그죠? 완전히 IQ 테스트 같은 경우 아니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경영학 같은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더미로 생각하는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로서 나온 통설은, 이 리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채점은 1차로 컴퓨터가 이제 하도록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 컴퓨터에서 어떤 키워드 위주로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AICPA에서 짰을 테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번째 채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사람도 이제 실제로 AICPA들이 고용이 돼서 채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를 다 사람으로 채점을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죠? 그 채점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분명히 멀티플 초이스하고 컴퓨터로 채점한 것의 가채점 점수가 예를 들어서 70에서 78점, 그러니까 75점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점수 분포대에 있을 경우에는 다시 손으로 채점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더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73, 4, 5점 정도 걸려 있을 때는 에세이가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에세이에 대해서 너무 예를 들면 성의 없게 쓰거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오히려 멀티플 초이스를 굉장히 잘 보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BC는 전략을 잘 세워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소리죠. 아시다시피 멀티플도 사실은 다른 모든 과목은 항상 공부한 양에 비례하는 게 이제 AICPA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BC는 좀 예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같은 과목, 저도 지금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도저히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IT라든지 경제학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하고 이코노믹스 마찬가지고 커스트가 그나마 조금 정직한 과목이니까 그 부분에서 반드시 점수를 거의 다 만든다는 식으로 따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늘에 맡기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IT 같은 거는 제가
그 IT를 다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주, 3주의 시간을 들이다. 저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위트는 오늘 저하고 이제 같이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BC 과목이 3시간 시험을 보죠. 180분인데 지금 멀티플 초이스가 다행히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90문제였는데 지금 72문제로 줄었고 72문제 중에 실제로 더미가 14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채점되는 것은 60문제, 58문제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뭐 시험을 풀면서 내가 더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 이 문제를 풀면은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런 문제는 저라면 당연히 풀 수 있더라도 더미라고 치고라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BC뿐만이 아니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더미라고 판단을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더미가 아닌 것보다 더 많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공부량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일단 우리 페레 같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아무리 많아도 한 1분 30 정도로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BC 과목은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이제 좀 넉넉해졌으니까 1분 30초에서 한 문제 최소한 2분까지 풀으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70문제면은 140분 나오죠? 140분이고 나머지 40분 동안 에세이 3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분 드린 거는 굉장히 넉넉하게 한 거니까 2분보다는 좀 더 단축을 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2문제를 120분 동안, 그쵸? 120분에서 130분 동안 2시간에서 2시간 10분, 20분 정도에서 풀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를 루틴에 할당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멀티플이 먼저 돼야 되고 루틴은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식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에세이 정도가 이제 개요가 되겠고요. 한번 실제로 어떻게 에세이가 써야 될 것이냐 하시는 거는 저도 사실 정답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특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다시 AICPA가 이 BC라는 과목 설명에서 이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거를 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한번 일단 예를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AICPA에서 샘플 퀘스천으로 나와 있는 BC 과목 중에서 에세이 2가지를 지금 AICPA에서 샘플 퀘스천으로 내놨죠. 그 2개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제는, 스카이라는 컴퍼니가 당신을 지금 컨설턴트로 고용을 해서 어떤 회사의 파이낸셜 시스템과 관련되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중에 당신이 뭘 발견했냐면은 회사의 어떤 심각한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겠죠. 그랬을 때 그 세그리게이션은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의 오류를 발견했고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사장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어카운팅 부서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 이거 완전 거의 오딧 문제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오딧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오딧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형식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을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프레지던트에게 이 세그리게이션 듀티에 대한 어떤 서제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자체, 지금 현재 회사의 상황 자체가 프로드까지로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메모 형식으로 서술해 봐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AICP의 가이드라인은 딱 정확히 문제 밑에 리마인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리스폰스 자체는 2가지 측면으로 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테크니컬 컨텐츠하고 두 번째는 라이팅 스킬을 테스트할 거다. 테크니컬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메모를 지금 읽게 되는 그 intended reader에게 어떤 그 토픽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슈의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을 찔렀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라이팅 스킬이니까 라이팅 스킬 자체는 어떻게 이제 그 글을 전개해가지고 전개할 것이냐, 어떻게 글을 구성을 했느냐, 그리고 적절한 표현을 했느냐. 근데 사실은 키포인트는 그냥 우리 지금 BC에 있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토플의 라이팅이나 뭐 토익의 라이팅이나 이런 거하고 좀 틀리죠.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CPA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목적이니까 CPA는 앞으로 가장 우리 비즈니스 쪽에서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프로페셔널 매너로서, 그렇죠? 글을 써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 자체는 비즈니스 메모랜덤, 가장 스탠다드한 비즈니스 메모랜덤을 쓰는 것처럼 해라.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beginning, middle, end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table, bullet, point, 그 다음에 다른 abbreviation 같은 것을 쓰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이것이 그 BC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그 형태적인 내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어떤 토픽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언더스탠더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데 무슨 프로페셔널 매너로 해라. 그래서 마치 이건 누가 쓴 것처럼, CPA가 쓴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채점의 포인트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겠지만요. 다시 어쨌든 어차피 이것이 그 AICPA의 그레이드하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서치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세이를 쓰는 가이드라인을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색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그런 사항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얼마만큼 물어보는 주제에 맞을 것이냐, relevance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토픽을 찔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여러분께서 리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는 점이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저거 답을 잘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AICPA에서 앞서 얘기한 거 테크니컬 컨텐츠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정확한 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토픽에 대해서 가장 렐러번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토픽을 잘 정복을 하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토픽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토픽을 논리적으로만 잘 서술을 하게 되면 그거를 본다는 소리니까 반드시 그 답은 correct 될 필요는 없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어서는 내 답은 테크니컬하게는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틀린 답이 이 리튼 커뮤니케이션 채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토픽을 잘 이해하고 건드렸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잘 구성을 하고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맨으로 써내려갔느냐가 관건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서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느냐 틀렸냐를 보는 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를 받아보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한다는 게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의도가 뭐냐,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한 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는 것처럼 머신으로 일단 채점이 되기 때문에 머신은 분명히 뭐예요? 출제자가 의도했던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키워드를 골라내는데 일단 주안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이게 반드시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이거를 가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토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세 과목 다 에세이가 있었기 때문에
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막 쓰고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한 과목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전혀 에세이를 하나가 전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나와갖고 그냥 그것하고 좀 비스무리한 거지만 사실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냥 알고 외워갔던 내용을 그냥 쓰고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래도 좀 그 점수를 주지 않았겠느냐, 안 쓴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게 그다지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세 과목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리튼 커뮤니케이션 자체로 융통성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과목이 거의 AICPA 전체의 리튼을 테스트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 AICPA에서 앞서 말했듯이 그 그레이드 기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는 거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것이 AICPA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항상 내용을 잘 파악을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픽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컨사이즈,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라이팅은 다 마찬가지죠. 길게 쓴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짧고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라이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괜히 모르는 내용 주저리 쓰는 것보다는 가장 키워드가 들어간 핵심, 간결한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요. 문장은 예를 들어서 딱 세 문장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냥 문장을 패러그래프를 5, 6, 7개 하는 거 해서 지저분하게 길게 늘려 쓰는 것보다는 비록 세 문장만 딱 썼더라도 정확하게 키워드를 갖고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역시 구성은 최소한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전혀 에세이 연습 안 하고 가시면은 사실은 어떻게 손이 나갈지 좀 당황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떤 토픽에서 나올 거냐가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미리 모범 담화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 오거니제이션을 글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형태는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별거 아니죠. 최소한의 비기닝, 그 다음에 미들, 엔딩, 컨클루전은 어느 정도는 좀 구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겠고요. 그래서 비기닝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글의 전체적인 한 줄의 서머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글을 내가 왜 쓰는 거냐, 이 메모는. 그렇기 때문에 원밀히 따지면은 제일 쉬울 수도 있겠죠. 왜?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을 다시 풀어주는 거나 다름은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세그리게이션 듀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떤 게 프로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서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인터널 컨트롤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진단을 하려고 한다. 이 진단을 통해서 어떤 서제션을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기닝을 풀어가면 되고요. 이제 미들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가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의 포인트는 무엇일 것이냐. 요거를 잘 캐치를 하셔서 그 캐치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클리어하게 그래서 나의 결론은 뭐냐. 뭔가 서제션을 하는 것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해라 라는 것이면 두 가지 비교가 분명히 미들에 들어올 것이겠고 마지막에 나는 이 두 가지 중에는 이것이 더 클리어하게 낫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 써준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얘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다가 최소한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서머리하는 그런 문장이라도 쓰고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정시간이 없으면 in conclusion, in summary, to sum 이런 정도의 표현 정도는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 정시간이 안 되면 그 정도라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AISP에서는 얘가 토픽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보고 그 다음에는 문장 구성이 어떻게 잘 명쾌하게 구성이 구분이 되어 있느냐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하나 내가 쓰는 문장이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절대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omplete sentence 써라. 그쵸? 분명히 마지막으로 보는 건 written skill도 보겠죠? 실제로 문장 자체를 끝내지 않는 식으로 그냥 쓰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지금 CPA가 클라이언트한테 또는 CPA가 자기 동료들한테 쓰는 메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문장 자체가 실제로 complete 되지 않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레퓨테이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문장은 완성된 형태로 해주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블랙 포인트라든지 번호 1, 2, 3, 4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차트, 어브리비에이션, 약자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LCM 메소드다. LCM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Lower Cost Market 이렇게 풀로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LCM이라고 채점 인식을 분명히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프 같은 거 그리고 싶은 거 알겠지만 절대 그런 거 그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시다시피 머신은 분명히 그래프나 이렇게 그리는 거 절대 인식 못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간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한국분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스탠다드 잉글리시를 가능하면 쓰도록 노력을 하여라. 그렇죠? 가능하면 짧고 심플하게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핵심을 찔러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위트나는 프로그램 안에 스펠 체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펠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그렇죠? 단어가 틀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감점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없겠지만 스펠 체크 기능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펠링이 틀린 상태로 놔둔 것은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는 소리겠죠. 반드시 눈으로 한번 체크하시고 스펠 체크 기능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꼭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시도록 하고요. 당연히 명쾌하게 가능하면 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형태적인 요인이니까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 지메스를 하셨든지 아니면 토플 하셨든지 했을 때 한 번 정도씩 해보셨을 테니까 가장 크게는 일단 서론, 본론, 결론 구별하는 것 자체를 좀 연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서제션하는 것은 최소한 오늘 제가 후반부에 몇 가지 제가 그냥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토픽들을 제가 그냥 정리해봤어요. 이것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께서 한 10개? 이 정도의 모금 답안을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형태는 똑같이 하고 내용만 바꾼다는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형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가면 그냥 그때그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서론, 본론, 내용, 결론의 어떤 형태는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어떤 사람들 다 시작하는 말이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예는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형태를 모음 답안을 몇 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계속 익숙해지도록 외우시든지 아니면 계속 눈으로 봐서 익숙해져서 시험점에 갔을 때는 내용만 딱 관건이 되지 형태에서는 그 자리에서 당황을 하거나 그때 다시 연구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최소한의 준비는 형태적인 것은 미리 끝내고 가시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IT 때 아까 샘플 나왔던 문제 있죠? 그리고 세그레이션 두티하고 프로드를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안은 아니겠지만요. 제일 그래도 AISP가 얘기하는 레커멘드하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라고 보는 이제 답안인데요. 여기서 이제 했던 이제 서두에 들어가는 거는 이 표현을 썼어요. We have requested that.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한 거를 다시 한번 패러프라이즈 한 것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로 하여금 인디펜던트한 어세스먼트를 Financial System과 Relate Process를 어세스먼트 하라라고
얘기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쓴다라고 해서 명확한 얘기죠. 이 표현을 여러분께서 그대로 가져다 놓으셔도 돼요. 이 표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아까 얘기했을 테지만 절대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기능이 지금 거기서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썼죠. Be careful not to copy the text of the question word for word. 그렇죠? 그 대신 최소한의 조금 뭐 조사라도 좀 바꾸는 그런 그 성의는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채점할 때는 뉘앙 기분이 있잖아요. 얘 완전히 그냥 갖다 붙였구나. 그렇죠? 그런 건 아무래도 채점하는 사람이 라이팅을 채점했다는 것은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뉘앙스를 주느냐도 중요하니까 사소한 거에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그 점수 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 내용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론 내용은 맞냐 틀리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개 빠진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명쾌하게 어떤 부분이 들어가. 예를 들면 세그리게이션을 둡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세그리게이트 돼 있어야 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에 대한 어프로벌, 트랜잭션에 대한 오토리제이션, 그 다음에 에셋의 커터디, 그 다음에 그 레코드 키핑, 이 네 가지가 세그리게이트 돼야 된다는 것이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 핵심이죠. 뭐 어디서도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못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세그리게이션 듀티라는 것이 뭐 그런 내용이죠. 어떤 하나의 태스크 자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한 태스크를 맞출 수 있도록 인터널 컨트롤을 만들어 놔야지만 거기서 에러나든지 아니면은 프로드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핵심적이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네 가지를 지금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쉬운 얘기가 커터리하고 레코딩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책을 컬렉션하는 클럭이 리코딩까지 하면 안 된다. 가장 단순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 두 부분이 세그리게이션 돼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정리했죠. 다시 말한다면 이런 펑션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시스템을 이밸류에이션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일반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니네 시스템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세그레게이션 듀티가 전혀 지켜지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니네 회사의 어카운턴트는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아까 뭐 제너럴 레저도 지금 할 수 있고 뭐 다 한다고 얘기했었죠. 앞에 그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그런 어떤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드가 생길 수도 있다. 세그리게이션 듀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두 표현도 또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as an example 요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에서는 이제 얘도 아직까지 이제 미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기닝 시작한 다음에 바로 본문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문제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젠트의 유저네임과 그 패스워드를 이 사람이 액세스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뭐 지금 BC를 시험을 보신다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나머지 과목들을 다 하신 분이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요즘의 추세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디트를 어느 정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내용은 어렴풋이다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유저네임 그 패스워드를 이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라이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업을 오토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한 그 권한이 프레젠트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걔의 유저네임을 그 이런 어카운턴트가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요? 프로드가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unauthorized sale을 프로세스할 수가 있어서 자기한테 실제로 그 프로드를 저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겠죠? 뭐 이런 내용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오디트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래핑이라는 얘기 있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횡령하고 뭐예요? AR을 받은 것을 지금 뭐예요? 내가 횡령한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걸 계속 메꿔 나가는 식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웃스탠딩 되고 있는 것을 이미 페이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페이 안 된 걸로 아웃스탠딩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구나 내가 라이트업을 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라이트업 해버리면 끝이겠죠.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egregation of duty에 대해서 이제 recommend를 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오거니제이션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겠다. 아까 말한 네 가지가 다 구별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2명 정도가 한 태스크를 완성할 수 있게는 해야지만 그게 미니멈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자체의 컨피덴셜리티는 반드시 메인테인 따로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어디서 지금 이 모범 답안은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contact me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 그 이메일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를 쓴 거죠. 실제 저도 이메일 쓸 때 거의 모든 분한테 다 이런 말을 쓰니까요. 그렇죠?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뭐 이런 식으로 let me know.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은 뭐 써도 꼭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데는 답은 없어요. 근데 안 쓰는 것보다 뭐 써서 나쁠 건 없겠죠. 왜냐하면 써서 지금 이거는 뭐 감점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AICP에서 문제 얘기할 때 이미 헤딩은 있어요. to 누구누구 그건 안 쓰셔도 돼요. 이미 답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그건 없는데 뭐 AICP에서 그거는 지금 따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끝내는 말하고 뭐 sincerely CPA candidate 쓰는 것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안 쓰는 게 낫겠죠. nothing to lose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써주셔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분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쓰는 거냐, CPA로서 그 비즈니스 레터를 쓰는 거냐는 위에 내용은 다 틀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형태는 좀 알고 있구나라는 그 뉘앙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심플하죠. 그렇게 복잡하게 쓴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 땐 조금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s an example 이 정도는 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량에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example을 한번 볼까요?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카플리는 지금 privately held company인데 management는 지금 going public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common stock 이슈를 하고 싶다. JH 양 president of company 누구 연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CPA 캔디데이트 또는 TPA겠죠? 이 CPA한테 going public 하는 것에 대한 advantage와 disadvantage를 서술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이 경우에는 결론이 없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going public 하는 것에 대한 advantage하고 disadvantage만 잘 나열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going concern에 대한 advantage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뭐예요?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키워드에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소리겠죠. 그러니까 문장보다는 빨리 키워드를 먼저 빨리 적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만약 문제 나왔을 때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구상을 할지 대충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모범 답안으로 쓴 걸 한번 보고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다 생각을 하고 30초 동안 자기가 한번 구성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셨나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했었죠. 그래서 아까 I have 뭐라고 했었죠? 아까는 you have requested 한 식으로 수정을 했고 여기는 as you requested 그쵸? This memorandum describe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aking your company public. 쉽죠? 간단하죠?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막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primary advantage는 뭘 거다? 아이고. 응? 그쵸? primary advantage는 그 equity capital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풀어나는 연습이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아니면은 자기가 쉽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자금 조달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렇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주식이 publicly 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 employee를 킵하는 데도 좋죠. 그래서 stock based compensation, 스탁 옵션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오너 자체도 자기의 지분을 쉽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세 가지 정도 썼단 말이죠. 뭐 그 이외에 여러분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 중에서 이렇게 한 적어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rimary disadvantage는 뭐 가장 큰 건 뭐예요? 역시 equity와 사이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cost죠.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그러니까 발행 비용도 많이 들 것이겠고 발행 이후에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소리겠죠. 특히 샤벤 옥슬리 같은 거 써주면 좋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샤벤 옥슬리라는 코스트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회사의 고잉 퍼블릭을 함으로 인해서 좀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의미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아직까지도 프라이빗으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내가 작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내 정보를 다 깔 필요 있겠느냐라는 점이겠죠. 그런 것이 메이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해서 누가 더 나은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레커멘드 해라라고 한다면 자기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글로 써주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어드밴티지를 레커멘드 하라라고 했으면은 나는 고잉포브 가는 게 좋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설득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잉 퍼블릭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쓴 거고, 아니면은,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 휴지하기 때문에 더 이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한쪽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는 이건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라는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정확하게 갈 건지 말 건지를 어떻게 할지를 그 위에 장단점을 가지고 이벨리에이션 하는 게 중요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이런 얘기 썼네요. If you ne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me.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고 마지막에 그냥 무조건 끼워 넣으세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시작을 as you requested 또는 you have requested that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거는 지금 2011년도 ARCP에 릴리즈된 문제입니다. 거기 또 릴리즈된 거에 두 개의 지금 에세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회사가 지금 크레딧 팔리시를 체인지를 했는데, 세일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크레딧 팔리시를 조정을 했다. FM에서 배웠죠. 세일을 증가시키기 위한 크레딧 팔리시 조정이라는 소리는 크레딧 텀을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늘려줬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훨씬 30일 할 걸 60일짜리 외상을 받는 식으로 매출을 하면은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대신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accounts receivable that are past due. 그렇죠? AR 자체의 에이징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현재의 회사가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에 대해서 percentage of ending with 뭐라고 했죠?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만요. 아니죠? 자, 그래서 회사는 지금 현재 allowance에 대해서 뭐래요? percentage of ending receivable balance를 사용하고 있더라. 근데 회사가 컨트롤러가 생각하기로서니 percentage of sales method가 훨씬 더 우리 회사한테는 appropriate 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컨트롤러한테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변론을 내려라. 이거 뭐 우리 페레 시간에 많이 배웠던 토픽 아니에요, 그죠? AR의 allowance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갭은 간접법이죠. 간접법이라보다는 allowance를 설정하는 메서드가 갭이죠.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토픽에다 이제 써놨지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AR을 allowance 설정법이라고 했을 때는 percentage of AR 메소드, percentage of sales 메소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 두 가지 분명히 포커스가 틀리다고 그랬었죠. percentage of AR 메소드는 뭐를 밸런스 이트를 포커스로 하는 것이겠고, percentage of sales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포커스로 하는 것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포커스를 한다는 소리 자체는 뭐예요? 매칭을 더 강조를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정확한 답을 페레에서 물어보는 것이겠고, 여기서는 어떤 대략의 그런 어떤 키워드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모분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거는 제가 어떤 회사죠? 비스크인가 베컨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쪽에서 나온 모음 답안인데요. 얘는 사실은 서두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라 그렇으니까 사실은 비교하겠다 뭐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네가 요청을 해서 내가 percentage of sales method와 percentage of AR method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다. 첫 번째, primary advantage of using percentage of sales method는 뭐다? 그렇죠? 이것이 매칭을 잘 달성한다는 것이겠고 계산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냥 바로 sales figure 갔다 오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다 퍼센트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쵸? 가장 쉬운 장점이 있더라. 반면에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세일에서 바로 곱했는데 그 세일에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슨 세일만 해당이 돼요? 캐시 세일을 빼고 크레딧 세일만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맞는 얘기죠. AR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크레딧 세일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세일에서 캐시를 발라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캐시가 발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세일에다가 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여러분께서 페레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 뭐예요? 매칭을 잘 달성하는 대신에 뭐를 잘 달성 못해요? 이 얼라운스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얼라운스는 결국 밸런스시트에 보고돼가지고 밸런스시트에서 뭐를 평가해요? AR에 대한 컨트롤 아카운트로 들어가서 AR 자체의 가치 평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AR에 대한 그 평가 금액이 렐러번트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얼라운스가 AR하고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적 세일로 먼저 가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답에 대한 얘기고, 지금 정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형태를 어떻게 갖고 쓰냐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해서 키포인트만 이렇게 잘 잡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반면에 percentage of 그 AR 메소드는 장점이 뭐다, 그렇죠? 브라브라브라 쓸 수 있겠고, 마지막에 in closing,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내 생각할 때는 percentage of ending receivable balance method가 훨씬 더 recommend 되더라. 난 이렇게 썼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죠. 답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연필이 잘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어느 정도 좀 다른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체 과목을 한번 쭉 넘겨보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내용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겠다. 아니면 예전에 페레 오딧 이쪽에서 실제 에세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세대니까 그때 에세이에 썼던 그런 토픽들, 에세이 준비할 때 했던 그 토픽들,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실 때 어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요, 예전 그 페레의 에세이 문제들 모아놓은 것들, 이런 거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토픽들을 좀 쭉 보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차피 뭐 이걸 다 준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몇 개 어떤 그 최소한 한 뭐 10개 내지 20개 정도, 그렇죠? 자기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훈련을 하시고, 나머지 전혀 준비 안 했던 토픽이 나오더라도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키워드만 가능하면은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에다가 가장 잘 옷을 잘 입히는 그런 거. 근데 옷 입히는 건 제가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FM이라고 하고 제가 페레라고 가르쳐놨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완전히 크로스오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페레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FM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테딩식 할 때 디렉트 라이런 메서드하고 얼라운스 설정법의 차이. 일단 갭은 얼라운스 메서드가 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AR에 대한 Allowance of Bad Debt 설정법, percentage of sale과 percentage of A가 비교하면서 설명해봐라.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에서는 인벤토리 커스트 메서드를 결정하라고 한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조언하라. 당연히 perpetual 메서드, periodic 메서드 나올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늘 하잖아요, 그죠? perpetual 메서드하고 periodic 메서드의 차이가 무엇일 것이냐, 뭐를 먼저 결정하는 방법이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도난과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 포인트 중에서 몇 가지만 딱 집어내면 되겠죠. 다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생각이 안 난다고 당하실 필요 없는 것이겠고,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가 가장 좋겠죠. 그 이상 쓰는 건 오히려 좀 더 지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소리겠고요. 너무 말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쓰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씩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인
것을 봤을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회사가 잉여자금과 추가자금을 통해서 본사 건물을 건설하려고 한다. 발생된 이자 비용이 건물의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라. 뭐 얘기한 거죠? 이자 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얘기죠. 그 이자 비용의 자본화는 우리 페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지만 이론상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왜 자본화를 하느냐? 회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이 역시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도 같이 그 영향을 끼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비용을 왜 자본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렇죠? 그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취득 원가에 대해서 이자가 필수 불가결한, 그렇죠? necessary cost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고 실제로 효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떠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실제로 건물 원가의 이자 비용만큼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중요 설비에 대해서 리스를 하려 한다. 굉장히 사실은 페레 쪽에서 에세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리스겠죠. 오퍼레이팅 리스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좀 이야기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겠죠. 이네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너를 CPA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회사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CPA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우리한테 그 메모 한번 줘봐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걸 여러분께서 이제 구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처음 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지원해 본 거예요. 회사가 리스를 하려 하는데 오퍼레이팅 리스로 처리한다고 회계 담당자는 주장을 하더라. 왜? 회계 처리가 쉬우니까. 복잡하게 하기 싫으니까. 얘기는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회계사는 한번 반박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퍼레이팅 리스로 하는 장단점은 이러한 얘기고 캐피탈 리스로 하는 장단점은 이러한 얘기다. 그런데 주장을 평가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픽을 해야 되겠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이 맞을 거냐 캐피탈이 맞을 거냐는 답이 없다는 소리예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한 가지 찍으면 된다는 소리겠죠. 찍고 잘 써내려가면 되겠죠. 오퍼레이팅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효과는 부채 효과지만 장부에 안 잡힌다. off balance sheet 이펙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죠. 캐피탈 리스로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자와 디프리시에이션을 다 익스펜스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더 나을 것이냐라는 것을. 회사가 예를 들어서 뎃이 너무 많아갖고 뎃 비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커버넌트가 걸려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리스로 처리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와 이자 비용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저는 웬만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 중에서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서 한두 가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딱 만나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빨리 키 포인트를 찾는 거. 장점, 단점 얘기하는 거니까, 장점, 머릿속에만 하고 쓰시려고 하면은 아마 쓰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일단 그 키워드만 장점 2개, 단점 2개 하면 키워드만 빨리 써놓으시고 시작할 때 제일 위에다가 그 단어를 4가지를 딱 나열하고 그림에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안 잊어버리고 그 시간 알맞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훈련이니까요. 본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겠죠. 그렇겠죠. 물론 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본드는 역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시험 볼 때도 FM 자체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본드 이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결정되는 걸 가장 유명한 토픽이겠죠. 뭐와 뭐의 차이, 스테이트 웨이가 마켓 웨이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디스카운트 되느냐, 프리미엄 되느냐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요? 스테이트 웨이가 마켓 웨이의 차이에서 결정되는데 계산식은 probably 아니겠죠. 자산의 적이고요. 그렇죠? estimate future cash flow를 디스카운트한 값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스테이시 마켓보다 더 크면은 디스카운트가 되고 프리미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저도 지금 갑자기 하는 생각이 했는데
스테이트하고 마켓이 있을 때 스테이시 마켓보다 더 크면은 프리미엄입니까? 아니면 디스카운트입니까? 스테이트 레이트이 마켓 레이트보다 더 크면, 스테이트이 지금 10%고 마켓이 12%면은 이 본드는 프리미엄 발행돼요, 디스카운트 발행돼요. 지금 당황하시면 안 되죠. 페레에서 이 부분을 당황하시면은 굉장히 낭패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SA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주고 이게 프리미엄이 될 것이냐, 디스카운트 될 것이냐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건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것처럼 본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두 개의 메커니즘에 결정이 된다. 그런데 나는 답은 뭐예요? 그 스테이트가 마켓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마켓이 더 많이 주는 거니까.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디스카운트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럼 디스카운트 반영이 답인데, 나는 그렇게 쓰고, 스테이시 마켓보다 더 컸을 경우에는 프리미엄 반영이 되더라. 이렇게 난 썼어요. 답은 틀렸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감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너무나 뚜렷한 만약 잘못된 거를 눈에 이렇게 띄면, 만약 사람이 채점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그 정답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아리까리 하더라. 근데 거기에 시간을 넘었을 때 만약 모르겠다 죽어도 그러면 그냥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만 쓰시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FO는 컨버터블 본드 발행을 제한한다. 일반 본드와 비교하여 컨버터블 본드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컨버터블에 대한 특징을 써주면 되겠죠? 컨버터블의 가장 큰 장점은 본드의 장점과 에퀴리의 장점, 스탁의 장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본드의 어떤 그 안정성과 그다음에 안정된 이자와 이런 걸 다 누리면서 회사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스탁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스탁으로 컨버전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또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버터블 본드가 일반 발행에 비해서는 발행이 더 수월하다. 즉 또는 이자율을 더 좋게 발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더 딥 디스카운트가 되겠어요? 덜 디스카운트가 되겠어요? 덜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더 비싸게 팔리겠죠? 컨버터블 본드인 경우 더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됐죠? 지금 어차피 뭐 내용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정도의 탑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뭐 제가 생각을 하는 데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하고 페레 쪽이 제일 일단 생각나는 게 많아서 많이 적어드렸는데 나머지 탑픽들은 뭐 또 사실은 제가 직접 모르는 탑픽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계속해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이나 페레 쪽에 보시면은 회사가 펜션 플랜을 도입해야 한다. 회사가 고려하는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의 장단점 대안을 제시하라. Defined Benefit Plan.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션 토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펜션 토픽의 대표적인 게 바로 Defined Benefit과 Defined Contribution. 그렇죠? DB, DP. DC죠. DC. 그렇죠? Defined Contribution. 이 두 가지 비교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Defined Benefit. 뭐를 보장하는 거다? 받을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훨씬 좀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써주면 되고 좀 내용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Defined 그래서 Contribution이랑 비교를 하고 결론을 나는 뭐예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나는 Defined Benefit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회사는 몇 가지 새로운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 방법으로 IRR, Payback, 전형적인 역행 문제가 되겠죠. ARR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과 대안을 설명하여라. 이 문제 거의 이런 문제가 났으면 거의 그렇게 나오겠죠. 답은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이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MPB 메소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MPB 메소드 이외의 방법을 회사가 쓰고 있더라. 그랬을 때 그 방법을 평가하고 대안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백 피리어드, ARR 피리어드가 뭐냐라는 거 간단히 써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백 피리어드, ARR의 둘 다의 공통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지금 BC, 에세이를 준비하시는 거면 BC를 다 준비하신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확한 건 안 떠올라도 어디 몇 페이지에 보면 답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자, 얼굴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백 피리어드하고 ARR 피리어드 그 메소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었죠? 뭐를 측정을 못한다? 뭐를 고려 안 한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현재 가치를 고려하는 두 가지 메소드는 IRR하고 MPB가 되는 것이겠죠. IRR은 좀 더 복잡한 몇 가지 또 단점이 있고, 그것까지는 좀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좀 풀어내기가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페이백 피리어드 또는 ARR 하나를 주고, 평가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럼 분명히 페이백의 단점인 타임 밸류 머니고,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잘 달성하는 것이 MPB 메소드. 그래서 MPB 메소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가 제일 문제 내기 편한 내용이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께서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 굉장히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anyway.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을 하는 회사가 달러 강세기 인하여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profitability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라. 전형적인 회계 문제면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달러 강세에 인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달러 강세에 의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거 실제로 물건의 어떤 실질적인 세일즈 프라이스가 올라가거나 해서 그 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겠죠. 뭐에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환율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했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profitability는 감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환율 변동은 어디에 들어가요?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profitability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gross profit에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gross profit에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 손익이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 손익은 어디에 들어가요? other income revenue에 들어가죠. other income expense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전체의 net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profitability는 감소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환율에 대한 얘기. 어쨌든 이쪽에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쪽에서도 환율을 요즘 참 많이 물어보는 추세라서 환율 문제가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렇죠. 회사가 달러 강세로 이익을 보는데 달러 약세의 경우를 대비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회사의 other income revenue로 따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회사의 직접적인 gross profit의 improvement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회사가 달러 때문에 이익을 받았으니까 달러 때문에 그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전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이 환율 위험에 대한 미래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서제션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건 해지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롱 포지션이 있을 때 콜 옵션을 사고, 풋 옵션을 팔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또 어떤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통해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아예 우리가 AR에 외화로 AR을 들고 있으면은 반대로 뭐예요? 외화로 페이어블을 또는 라이abili티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아예 그냥 자금을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해지가 될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토픽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겠고, 오늘 가장 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어떤 형태를 최소한 만들고 그 형태대로 연습을 좀 하라는 소리죠. 토픽은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된 걸로 인해서 내용만 빨리빨리 해서 하는 연습, 그런 얘기를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환율 정도 계속 나오죠. 자,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US 달러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환율의 종류는 무엇이냐?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회사 재무제표를 US 그 달러로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랜슬레이션 할 것이냐 아니면 리매니지먼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특히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른 환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둘 다 공이 평균 환율로 가겠죠. 그렇죠? 물론 뭐 평균 환율 중에서 뭐예요? 디프리시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압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재무제표가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US 그 달러로 전환할 때 어떤 환율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은 아니면 뭐 아예 답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평균 환율로 하는데 그 이유는 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환율을 왜 평균 환율로 씁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특징 자체가 어느 시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특정 시점에 그 환율을 쓸 수가 없겠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기간 개념이니까 피리어딕 그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리어딕으로 쓰려면은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피리어딕 퍼포먼스. 피리어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캐시 베이시스와 어플 베이시스의 차이점. 이거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캐시 베이시스는 갭에서 인정 안 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어플 베이시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께서 배운 기본 상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revenue는 realize earned다. expense는 실제로 incurred 한 시점인데 뭐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매칭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토픽이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M하고 페레 쪽을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어떤 토픽이 있느냐 대충 한 번씩 제가 생각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보죠. 그렇죠? 그래서 internal control, risk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또는 뭐예요? 퍼포먼스 메저먼트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쪽 경우가 좀 약간 뜬구름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뜬구름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확한 답을 누구도 내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토픽의 가장 relevant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할 거다. 상장회사의 어디 커미티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장 파퓰러한 그 토픽이 되겠죠. 어디 커미티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렇죠? 왜 필요하다 그랬죠? 오디트 커미티가 뭘 지금 담당해요? 그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어떤 감사를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인발바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써주면 되겠죠. 샤베인 옥슬리까지 들어가서 샤베인 옥슬리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준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샤베인 옥슬리 얘기는 계속 나오죠. 샤베인 옥슬리를 실행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상장 회사가 자발적으로 샤베인 옥슬리 규정을 도입하고 할 때의 장단점을 설명하여라. 그렇죠? 샤베인 옥슬리 얘기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뭐 선풍적으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인터널 컨트롤 쪽에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샤베인 옥슬리라는 것 자체가 있더라도 사실은 회사의 잘못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분명히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inherent risk가 있는 것이겠죠. inherent limitation 있는 것이겠죠. 그 limitation은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그 샤베인 옥슬리 자체의 문제점, 완전 비상장 회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할 때의 장단점. 장점은 리퀘어먼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샤베인 옥슬리를 하겠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터널 컨트롤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많이 두겠다는 소리겠죠. 그 강조하겠다는 소리니까 회사의 어떤 프로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겠고, 굿 인터널 컨트롤로 인해서 굉장히 투명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겠어요? 뭐 요즘 싹스의 뭐 가장 문제점이라고 뭐 많이 지적되는 것은 당연히 커스트 문제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겠죠. 새로운 어카운팅 펌을 고용해야 되겠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그 코스트적인 측면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그 규제가 너무 또 심해지기 때문에 그 규제로 인해서 사크 때문에 일부러 상장에 상장에서 취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컨트롤러 중에서는 비상장 쪽으로 아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너무 골치 아파서. 이거 실제로 제가 쓰면서 보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어주면 되겠고요. 세그리게이션 두티 얘기 아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쓸 수 있게 여러분께서 훈련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Responsibility Accounting 시스템을 조립하려 한다. 저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건데요. 책임회계 제도 이런 거 우리 커스트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나요? 책임 회계 제도는 뭐예요? 일반 회계와 달리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재무제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를 들자면은 부서에 아니면 또는 어떤 영역별로 어떤 매니저가 있으면 그 매니저의 성과 평가는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의 실적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모르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귀에는 좀 익숙해 가셔서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시험장에 갔는데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만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처음 들어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썼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만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걸 못 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AICPA 시험 전체의 키포인트는 평이하고 평균적인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다 맞추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추게 되면 분명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더라도 당락에 크게 지장을 없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90점 이상을 맞고 싶다면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코스 문제는 이기젠플에도 AICP 이기젠플에도 나왔죠. 요즘 코스 문제가 멀티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 코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정리하세요. 특히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요즘 8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요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 요소를 꼭 기억을 좀 챙겨두시도록. 그래서 AICP 샘플 문제에서도 이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는 모르더라도 항상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죠. CEO에 대한 컴펜세이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스탁 옵션에 대해서 얘기 좀 되겠죠. 또는 SAR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이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구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충 키워드 정도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넣고 가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Cost Economics IT. IT는 그건 제 손 바뀝니다. 저는 IT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가 나오더라도 저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시중에 떠다니는 거 지금 하나 지금 맨 밑에 놨는데 그 배치 시스템과 뭐예요 이게? Currently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리얼타임 프로세싱 하는 거를 채택하려고 한다. 장단점을 한번 따져봐라. 저는 I have no idea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 거의 정해져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탄력도 문제들. 그렇죠? 탄력도를 이용해서 또는 가격 차별화 또는 제품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탄력도가 높은 것은 가격을 내림으로써 올림으로써 레베뉴를 극대화시킬 수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경기 리딩 인디케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 교재에서 쭉 써놓은 거 있었죠?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써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건 다 상식 문제죠. IQ 테스트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수들이 뭐가 있어요? 뭐, 주택 경기, 뭐, 주택, 주택, 신규 주택 증가 건수, 그죠? 뭐, 주식, 뭐, 이런 거 다 생각나는 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물가 측정 방법으로서 CPI, PPI를 설명하라.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몇 가지의 몇 가지죠? 100몇 가지죠? 저도 기억 안 나지만, 뭐, 숫자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대표적인 샘플로 어떤 물건들에 대한 가격의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준연도 대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PPI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의 홀세일 물가를 얘기하는 거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고. 최고가격제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보셔서 최고가격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단점 뭐예요. 블랙마켓이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한 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위에 good costing 시스템의 중요성과 회사의 대안을 제시하라. shared service center 코스트와 관계된 장단점인데 제가 뭐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런 정도 내용들이 이제 뭐 나왔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왔는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고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대충 이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한 좀 모범 답안을 몇 개를 좀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IT 이런 거 좀 추가하시고 그래서 어떤 좀 자기만의 최소한 한 며칠은 좀 시간을 잡고 연습을 하는 그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저는 BEC 리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특강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를 찾다가 뭐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AI CPA가 그 문제에서 나왔던 그 리마인드 있죠. 이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실제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 자체를 분명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관점이 많겠지만 지금 여기 대부분 오늘은 보니까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미국에서 뭔가 회계로 일을 하시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 현실적으로 한국보다는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CPA 시험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CPA 합격한 이후에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CPA라는 것 자체가 테크니컬한 그 난리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CPA는 많은 부분 마이팀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오디트에서만 라이팅이 중요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의외로 텍스가 라이팅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텍스는 IRIS하고 디스피트가 붙을 경우에 대부분의 실제 공식적인 서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서류가 얼마나 깔끔하고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라이팅은 오디트, 텍스 공의, 그 다음에 뭐 CPA가 컨설턴트를 했다면 더 중요하죠. 계속 메모 같은 실제로 이 리튼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은 형태의 메모를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래의 잡을 직장을 준비하시는 의미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그냥 시험으로 하기 싫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미래에 내가 일할 거를 지금 어떤 능력을 지금 미리 대비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 정도까지고요. 뭐 실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답답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저 정도는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된 어떤 그래도 경향은 좀 확실하게 알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좀 틀리니까요. 굉장히 저도 주위에서 이 BC 준비하는 분들이 막연하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미팅 같은 경우에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오늘 요거를 좀 계기로 좀 어느 정도 좀 틀을 잡고 노력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BC를 하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나머지 세 과목은 끝났다고 생각이 드시니까요.
지금 요즘에 이 BC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BC를 떨어져서 다시 익스파이어 돼갖고 시험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아무쪼록 그 BC 마지막에 정리 잘 하셔서 전체 AICPA 시험도 잘 정리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질문 좀 받을게요. 어차피 테크니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잘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자, 다른 분들 다 볼 수 있게 에브리반으로 다 하셨죠? 샘플 솔루션 문장이 꽤 긴데, 20문장 이상. 20문장 이상 해야 될까요? 문장이 그렇게 긴 경우도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샘플 솔루션에서 이 경우는 좀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참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 한 패러그래프의 문장이 어느 정도 센텐스로 본다면은 한 두세 개. 그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 10문장 정도가 제가 사실 채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참 마음 편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냈을 때 한 패러그래프의 최소 문장으로서 한 3, 4개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의견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 333, 343 이 정도 하면 한 10문장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죠. 이게 지금 세 보면 20문장이나 되나요? 문장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셋 하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하,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는 세 패러그래프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 한 패러그래프에 분명히 본문이 제일 길어야 되겠죠? 본문은 한 3문장? 답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멈 제가 봤을 때는 한 6문장에서 한 10문장, 많으면 12, 3문장까지. 그렇죠? 그게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길어도 간결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많이 쓰면은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또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다 나가셨나요? 자, 대부분 분들 지금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LA, 뉴저지 계신 분들은 저랑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온라인에 제가 뭐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BC 과목들은 저를 봤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FM이나 이코노믹스나 그렇죠? 혹시 기타 다른 앞으로도 질문 있으면요. 카플리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페레 문제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회계법인에 대한 현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 거의 시험 대부분 막바지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앞으로 진로 고민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오디 쪽이나 레귤레이션 쪽에서 연결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올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레귤레이션 쪽보다는 오디 쪽이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도 갭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했잖아요. 뭐라고? BC에 있는 토픽을 일단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은 좀 고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연결 고리적인 측면에서 오디는 그래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대표적으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쪽에서 사실 웬만한 게 다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인터널 컨트롤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레귤레이션은 사실은 BC 과목 쪽에서 연결될 만한 게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레귤레이션 쪽은 어차피 그건 사실 레귤레이션은 옛날에도 거의 없었거든요. 텍스는 원래 옛날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텍스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도 제가 볼 때는 리튼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볼 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나오면은 그냥 제 생각하시고 그냥 제낀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 때문에 떨어지면 제 욕 한번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그때 그럼 후배를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로에서 나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로하고 레귤레이션 쪽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나요?
예제 답안이요? 이 예제 답안은 대부분 인터넷에 지금 제가 도저히 있는 거를 찾은 거거든요. 예제에 대한 답안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이 자료 자체를 지금 우리 자료실에 올릴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혹시, 저도 사실은 요즘 워낙 뭐 하도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뭐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저도 모르니까요. 그쵸? 네. 그런 거 괜히 또 워낙에 요즘에 그런 것들에 민감하니까 만약에 혹시, 이 예제 답안 오늘 한 그 자료 자체가 아직 찾아볼 수 있을걸요? 저도 찾아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답안 안 올라가면요.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자료를. 자, 그럼 제 이메일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신가요? 자,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동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벌써 11시 40분이 넘어갔네요. 빨리 끝낸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도 저처럼 이렇게 계속 시간 맞게 딱 간결하게 끝냈어야 좋은 건데,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뭐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남 교수님이 이거 당부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요, 좀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그 특강에 대한 후기를 꼭 좀 써주세요.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뒤에 하실 분들이 어떻게,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고, 뭐는 좀 보강해야 되고, 뭐 테크니컬한 건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웬만하시면 간단하게라도 후기를 좀 우리 RTO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